네, 운조 커피 한잔 하시면서 네. 백년아편 떡 딱 드시면 완벽한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네.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또 여러 계획들 아마 세우고 계실 내가 계획이 하나 있었네요. 뭐죠? 23일 날 예, 2시에 예. 금난세 선생님이 지휘하고 그 음악회가 있었네요. 지난번에 인터뷰하고 초대를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그게 내일이었네요. 금난세 예, 선생님. 그렇죠. 우리나라에 정말 아마 가장 그 K 컬처의 제일 1번이라고 하면 그렇죠. 금난 선생님 예, 아닐까요? 그죠? 그렇죠. 예, 해외에서 그렇게 유명한 분이 맞습니다. 계셨다는 거. 금난 선생님 23일 내일이네요. 내일, 네. 내일 2시, 6시 두 번 공연하는데 네. 롯데 그 왜 있잖아요. 시그니엘 거기 롯데 음악당, 아하. 롯데 콘서트홀인가? 네네네. 거기서 합니다. 잘 다녀오시고 우리 권수리 팀장님, 네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씨의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또 할 일이 많죠. 크리스마스. 예, 저희는 아직 애들이 어려가지고 네. 이렇게 그 국립중앙박물관 좀 갔다가 음. 그 다음 날은 그 인근의 근교의 눈썰 매장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산타 그거 합니까? 산타는 NYSE에 나타났습니다. NYSE 예,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기분 내시는 차원에서 이 산타 할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 때문에 돈 많이 벌었지. 돈 좀 갖고 와라. 다음 중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는 뭐예요 그게?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 예, 예. 뭐라 쓴 거예요? 할로윈, 생일, 공룡? 수영장이 있는 집. 이게 뭐예요? 4번이에요 답이? 일단 산타 할아버지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그렇죠, 하냐? 그렇죠. 해피 할러데이 뭐 이렇게 해피 하죠. 할러데이 해야 됩니다. 예. 아까 4번 하셨잖아요. 예. 1번 할로윈 안 됩니다. 할로윈도 안 돼. 이교도의 명절. 생일 안 됩니다. 생일은 또 왜 안 돼요? 공룡도 안 됩니다. 공룡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미국에서 요새 유행하고 있는 그 반PC주의. 수영장이 있는 집 위화감 조성되니까 안 됩니다. 생일 만드는 거예요? 말을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벙어리야? 이거 참 뭐. 벙어리란 말도 쓰면 안 됩니다. 그런가 또. 저런 것만 하는 거지 뭐. 다우 오만 가자 이런 거. 가능합니다. 예. 저희 아권팀에서 그 아권 채널에서 그 디즈니의 PC주의 관련한 콘텐츠를 좀 다뤘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서 요새 그 디즈니가 그 PC주의 때문에 굉장히 좀 수익이 안 좋아진 다음에 스포츠 도박 그 하나 서비스 런칭한다 그래가지고 스포츠 도박? 예. 그건 돼요? 뭐 그렇게 삐뚤어졌나 싶어갖고 갑자기. 네. 근데 갑자기 그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가 그걸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0.87%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26% 상승했어요. S&P 500은 1.03% 상승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별일은 없습니다. 그 NYSE에 산타 할아버지 온 거 말고는 특별한 일은 없었고 빠진 거 웬만큼 다 돌렸네요, 그죠? 어제는 좀 빠지더니 하루 만에 다시 돌려버리네요. 이게 그 마이크론 호실적이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 뭐 이런 평가 정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냥 갖다 붙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저긴 없었고 뭐 GDP 성장률은 뭐 5.2 얘기다가 4.9 나왔는데 이것도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미국 대선 앞두고 있었던 미국의 어떤 정책들이고 두 번째 뉴스는 한국 총선을 앞둔 한국의 정책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은 선거해라고. 세계 도처가 다 선거야. 예. 일단은 그 미국이 내년 대선 앞두고 중국 전기차의 관세 인상을 검토한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중국의 전기차 제품이 한 391조 원 정도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요.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 제품, 전기차 배터리팩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를 검토를 또 반대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관세를 올리고 음. 전략적으로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국민들이 좀 싸게 사야 되니까 관세를 낮추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초에 검토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게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다 좀 강경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어요. 네. 중국을 때리면서 나는 이제 뭔가 선명성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네.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유화적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예.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자꾸 중국의 친중이라고 막 자꾸 비난을 하니까 점점 이게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이 거죠. 정도 하면 나 친중 아니지 이제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아니, 그게 거죠. 아니라 바이든이 친중은 아니지. 친중 아니죠. 더 중국을 옥죄고 있는데 예. 미국 국민한테 안 와닿아요. 왜 어려운 용어를 쓰니까 그래. 뭐 치포 동맹부터 시작해서 IRA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트럼프 딱 들어보자. 야 관세 2배로 올려. 바로 보지 느낌이. 근데 사실 최근에 그 중국 쪽에서 이제 좀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가 훨씬 힘들대요. 그래 실제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말만 그렇게 세게 해고서 이렇게 언더 더 테이블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관세 2배이나 그래놓고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루트들을 또 만들어주고 막 그랬는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은 이게 전방위적으로 옥죄버리니까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바이든도 계속 이거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트럼프가 뭐라고 공격을 하고 있냐면은 심지어 그 바이든 대통령의 청정 에너지 드라이브 자체가 중국산 써야 되는 중국만 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녹색 전환 정책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친중이네 그러면서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금 중국 때리기에 이런저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지금 아까 중국 전기차 보조금 얘기를 드린 거고 그 다음은 저가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제재 방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제재 방안들을 많이 내놨었잖아요. 수출 네, 통제 네. 관련한 부분들, 뭐 EUV 장비들 이런 거 내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범용 반도체 쪽에다가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어차피 첨단 반도체 미국이 막아서 못하는 거라면 범용 반도체를 정말 이렇게 싹쓸이를 해버리겠다. 그러면은 범용 반도체의 단가를 정말 밑으로 그렇지. 내쳐가지고 어. 그러니까 요소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안 줘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돼버리네. 예. 이거 뭐 만들려면 만들어. 근데 우리가 더 싸게 만들 걸. 네. 요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ASML 장비 한 9월달 이후에 이제 DUV도 못 쓰게 하니까 그 앞에 7월, 8월에 엄청나게 늘었어요. 수입 물량이. 그러니까 범용을 다 싹쓸이를 하려 그러니까 지금 상무부 산업보안국에서 내년 1월까지 자동차, 항공, 우주, 방산 등 100개 분야의 기업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네. 저렴한 가격을 활용해서 그 중국이 철강과 태양광에 이어 범용 반도체 산업까지 장악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미국 하원의 미중 전략 경쟁 특위에서 12일에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은 중국이 범용 반도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 상무부가 중국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좀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지나 러몬도 장관은 저가 범용 반도체를 덤핑 판매를 하면 그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네. 되게 많습니다. 오늘 미국 정부가 관보를 통해서 중국의 PNC 시스템을 비롯한 13개 기업을 미검증 기관 명단에 추가 등재를 했다는 거예요. 미검증 기관 명단. 예. 이게 뭐냐면은 미국 기술이나 상품을 수입할 자격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미국 관리들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기업들의 명단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올라가고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60일 뒤부터는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리스트 쫙 짜놓고서 얘네는 지금 미검증된 애들이야. 그리고 60일 동안 우리가 검증을 안 하면 니네는 자동으로 수출 통제 명단에 올라갈 거야. 라는 건데 지금 그 수출 통제 기업 명단을 제가 지금 이거 그냥 구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 상무부에서 가지고 온 건데 여기에 뭐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 PNC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런 기업들을 또 여기 명단에 딱 올려가지고 이 60일 내로 우리 현장 조사 안 하면 니네 곧장 수출 통제 명단 들어간다. 그랬더니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아니 정상적인 경제무역 활동까지 제한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네.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건 나름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 예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입체적으로 봐야죠. 그 깨알 같은 네. 뭐 수혜주 깨알 같은 수혜주가 하나 있었는데 네. 얼마 전에 OCI가 그 어디야 미국의 태양광 전문 스타트업 큐빅 PV하고 1조 3천억 달러짜리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1조 3천억짜리. 1조 3천억 원. 아. 네, 1조 3천억 원. 좀 전에 네. 달러라는 거 아시죠? 짜리. 네. 예, 오케이. 1조 3천억 짜리라 그랬는데 네. 1조 3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네. 이게 사실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 그 우리나라 폴리실리콘을 써야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태양광 소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비중국산 태양광 실리콘 폴리실리콘 가격이 거의 한 3달러 정도? 음흠. 중국산보다 한 3배 비싸요. 네. 그러니까 중국산은 한 7달러, 8달러 해도 안 사요. 근데 중국에서 안 하고 요거 말레이시아산이거든요. OCI 거는. 그거는 한 23달러 되는데도 1조 3천억 정도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한테는 그 깨알같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러니까. 여지들이 좀 생기는 네. 거죠. 이게 내년도도 폴리실리콘이라든지 태양광 패널 쪽에 공급 과잉 굉장히 심할 거거든요. 음흠. 근데 지금 한국, 독일, 미국 태양광 업체들은 그 공급 과잉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좀 나와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들어봐야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잘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반도체도 뭐 최첨단 반도체 말고 또 좀 뭐 범용 반도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도 우리나라에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이 사실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살짝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로 간다고요? 예, 우리나라 네. 이거를 퍼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퍼퓰리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제 정책들이니까 그 경제 정책들을 쭉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좀 묶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이 세제 개편하는 시즌은 아니에요. 음흠. 근데 이게 연말에 그 대주주 그 양도세 요건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 나온다라는 비판을 계속적으로 받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부랴부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예고가 이렇게 지금 같이 보시면 나오는데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2023년 12월 2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셔라. 12월 22일. 예, 굉장히 급하죠. 오늘까지입니다. 예, 바로 요거 하게 되는데 그 뭐 대주주 회피 물량 관련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 김프로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던 건데 이거 세수 효과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시장 교란은 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뭔가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부랴부랴 급하게 뭐 10억이냐, 30억이냐, 50억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좀 세수도 많이 못 거둘 거면은 좀 그 안정적으로 제도를 좀 끌고 가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 뉴스가 있었고. 저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도 해당돼요? 아니 그러니까 넘기면 되니까 해를 넘겨버리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아, 매도를 하면 안 돼. 할 필요 없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게 있고요. 또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 중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안전입니다.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죠. 예. 그래가지고 그 가끔 재건축 아파트에 플랜카드 걸리잖아요. 안전 진단 통과. 안전에 문제 있다라는 거 통과된 거죠. 그렇죠. 경축. 뭐 경축 안전 진단. 그것도 좀 우리 아파트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드디어 위험하다고 그쵸. 인증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했던 게 안전 진단이 아니라 노후성으로 판단을 하는 걸로 바꿀 거다. 노후성이라는 건 연식이죠. 그러니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노후화됐느냐를 가지고 진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가 있진 않아요.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 대통령 얘기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험성이 아니라 그냥 연차 오래되면 예, 연식 해주는 오래되면 걸로. 네. 기준으로.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 짓는 건데 여기에서 그 도시의 어떤 전반적인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좀 규제 정책은 새 아파트 생기면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는 거에 포커싱을 한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 좋을 때는 서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좀 이따가 그 김열매 위원님 나와서 PF 얘기 해주시겠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부동산 경기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좀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 너무 노후화된 거보다는 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재개발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신규 주택들도 공급이 좀 돼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도 누적이 될 거니까. 근데 이거 푼다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 되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사업성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은 예, 금리도 높고 원자재 가격도 높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은행권에서 연 4% 이상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내년 2월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게 어제 은행연합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6% 이자를 받았다. 근데 4% 이상이니까 그 뒤에 2%포인트 같은 경우는 고금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자 낸 거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되돌려 받는 방안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은행에서 주는 겁니다. 1인당 평균 85만 원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은행권에서 제시했던 상생 방안 중에는 제일 큰 규모고요. 네. 뭐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딱 봐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인기 영합적인 얘기잖아요. 네. 이게 나라 돈도 아니고 은행 돈으로 하는 건데.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은행은 지금 건전성이라든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뭐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이어야 되는지는 이제 사람마다 좀 판단은 다를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은행권 상생 방안 나온 게 이게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은행 주주들은 씁쓸하겠네요.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다 돌려준다고. 그렇죠. 그 부분이 씁쓸하죠. 근데 그거는 뭐 대출을 어떤 사람은 뭐 한 10억 빌렸다가 뭐 한 3억 갚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한 5천만 원 빌렸다가 뭐 4천만 원 갚았을 수도 있고 뭐 1천만 원 갚았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낸 비율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300만 원까지를 이렇게 아니요. 그건 그건 아니- 비율대로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예, 최대가 300만 원이고 어. 평균으로는 85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럼 대출 받- 계속 쓰다가 그저께 예. 혹은 어저께 열심히 일해서 다 갚았어. 이자 7%인데. 그렇지는 않은 게 그런 최근 사람들은 어떻게? 1년간 금리가 연 4%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아니 겁니다. 원금 상환한 사람. 상한 아니, 사람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자 상환한 거의 90%. 음. 그러니까 갚은 거는 주죠. 원금 갚은 것까지 다시 돌려. 아닙니다. 이자 납부액. 그러니까 예, 예. 원금까지 상환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있겠죠, 예. 이제 빚 안 줘. 네. 그러니까 1년 전에 만약에 다 상환했으면 음. 못 받는 거고 1년 동안 갚은 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게 그 형평성 논란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면 월급쟁이들은 안 힘든가?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안 힘든가? 뭐그 은행에 또 열심히 돈 뭐 입금한 사람들은 또 우리는 이제 하나도 안 주고 결국 이제 그 예대 차이로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걸 거 아니에요, 은행은. 그렇죠. 근데 이제 빌려간 사람한테만 혜택 주고 그 은행에 돈 입금한 사람한테는 혜택 안 주고 뭐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오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뭐 되게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드리려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선거 앞두고 이런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뉴스를 좀 전달한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시간 많이 아니, 됐네요. 어려운 분들에게 뭐 도와주는 거야 뭐 좋죠. 그런데 이게 무슨 원칙이 있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은 저도 많이 듭니다. 음. 예. 그 시간이 많이 됐네요.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5년 모아야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그게 보통 PIR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내가 돈 벌어가지고 집 살 수 있는 건데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수는 중위값이 9.3배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서울로 좁혀서 보면 15배다. 네. 이거 보면은 이게 정말 주택이 공급이 안 되거나 신규 주택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네. 라는 거 생각해 보면 진짜 지금은 돈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5년이면 한 푼도 안 쓰고 15년을 모은다는 거는 평생 집 못 산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 묘하네. 그거 옛날부터 그 뭐 PIR 몇 년 그거 했는데 또 때 되면 집들 다 사.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다 사는 거는 결국은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서 사는 건데 네. 그 대출을 받아서 엄청나게 받아서 살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오히려 올라갈 거다라는 심리로 패닉 바잉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야무지게 모아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보세요. PIR 높다는 얘기 많이 있었겠지만 201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7배 정도 수준 언더에 있었어요. 근데 요게 그 연소득 주택 가격의 어떤 그 수도권 평균이잖아요. 밑으로 가갖고 보면은 도지역이나 이런 데는 한 4배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좀 안 나왔지만 서울 지역은 15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금리 낮을 때 부동산 가격 오르고 해서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과 지금같이 부동산 가격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이자가 비싸고 해서 내가 열심히 모아서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15배면은 그럼 월급의 절반 정도 생활비 쓰고 이자 갚는다 그러면 그거 다 모았을 때 3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지금 최소한 청년들은 많이 힘들겠다. 압구정 현대 같은 데들은 얼마나 걸리나? 한 100년 걸리나? 근데 거기는 아예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아니 계산해 보면 압구정인데요? 얼마예요 거기? 거기 뭐 한 4, 50억 하지 않아? 4, 50억? 9평이? 한 100년은 잡아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안 쓰고. 그런데 있겠죠 뭐. 그리고 딱 프랜카드 걸려. 안전진단 통과. 위험합니다. 안전진단 통과. 자, 하여튼 이제 우리나라 서울은 지금 15배? 예. 네, 15배 나왔다. 평균으로 따져보면 네,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중위값. 예, 예. 네. 자, 뉴스 요 정도 정리하고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